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뜨거워진 날씨에 덩달아 뜨거워질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노화를 부추기는 이것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이고요. 요즘에 바깥 활동하다 보면 날이 덥다 보니까 피부 온도가 금방 올라가서 화끈거림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적당한 피부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피부 건강 좀 챙겨보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피부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 관련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여름 이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 안에 내장된 이 배터리가 어디 건지 재조사를 알고 싶다는 운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해서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걱정이 안 될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자동차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그런 문의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리꾼들이 남긴 글들을 좀 살펴보면 앱으로 실시간 공유를 해주면 배터리가 위험해질 때 알려줄 텐데 이걸 왜 안 해주는 걸까요? 이런 문의글도 있고요. 또 다른 누리꾼들은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들이라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불안감은 사실 전기차 차주들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기 꺼림직하다 뭐 이런 분위기로까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일 경우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불이 나면 다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야 지하 주차장에 대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보 확인이 어렵다면서요? 네, 지금으로서는 제조사가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개해주지 않는 한 어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종 재원들을 소개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배터리 브랜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음식도 원산지를 밝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네.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말에 교통안전공단은 배터리 식별 번호를 등록을 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정보 활용이 가능한 제조사는 3곳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유명 차 브랜드를 구입한다고 해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휘발유 차량의 엔진 같은 기능이 배터리인데 배터리죠. 배터리가 어디 건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무너졌던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었죠. 그런데 이 배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LH 출신의 전관업체 간 철근처럼 하나하나 야금야금 빼먹은 그런 깊은 유착 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감사원의 보고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이죠.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감사원이 어제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관리 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기준 미달인 전관업체에 오히려 품질 우수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관업체는 상품권,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으로 LH 직원들의 환심을 산 건데요. 특히 LH 현장 감독 B 차장은 인천지역본부에서 재직하던 때인 2021년 명품 매장에서 2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을 했는데 이건 전관업체 2곳과 미상의 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현장 감독자가 그 돈 받으면 이게 감독이 되겠느냐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퇴직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과의 접촉은 이게 회사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시를 하고 지난 2019년부터 전관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짐작은 했었는데 우리가 짐작은 했었는데 이게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네. 금품 받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접대 받고 뭐 이렇게 한 거고 퇴직한 다음에 또 거기 가는 거예요. 네? 이 되겠습니까 이게? 엄벌해야 되는데 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선 감사원은 이 LH 사장에게 관련자들 파면을 요구를 하면서 관할 법원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혹시 또 파면하면 그 회사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네요. 아 정말? 예. 다음 이슈 듣겠습니다. 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해서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을 우대한 쿠팡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것은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에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알고리즘 조작이나 뭐 임직원 리뷰를 통해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에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처음 알려졌을 때 그 리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배신감, 충격을 네.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 좋아요, 이래 해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했던 리뷰들 다 임직원 글이었던 거고 쿠팡 자사 제품만 상단에 뜨게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를 눌러보지 밑에 있는 작은 영세 입점업체들 제품은 쳐다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노출도에서 다른 입점업체들과 경쟁이 안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 의결서에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원래 부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졌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을 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쿠팡이 이후로도 이런 일을 계속해왔고 시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후의 심의까지 관련 매출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을 해서 여기에 228억 원을 추가로 부과한 겁니다. 리뷰, 알고리즘 조작, 짐작은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짐작은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짐작을 해도 네. 이게 눈으로 정말로 사실인 게 드러났을 때 배신감은 아, 또 네.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인데 이게 근절이 돼야 될 텐데 이것도 엄벌해야 될 텐데 네. 또 희지부지 될까 봐. 다음 이슈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범죄 얘기예요. 네, 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인 스미싱 당해서 대출이 실행돼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가 은행과 보험회사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은 뭐 모바일 청첩장만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고요? 네, 이게 일단 먼저 이번 재판이 시작되게 된 계기,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해 3월에 C 씨가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 웹 주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된 거죠.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스미싱 사기 조직이 이분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에 앱을 통해서 대출받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 다 해약해가지고 총 6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C 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조치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면서 대출, 해약,
다 무효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소송 결과 재판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이 피해자가 보험회사 은행 상대로 낸 6천여만 원 규모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건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라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재판인데요. 법원은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비대면으로 신분증 확인이라든가 일부 본인 확인 절차를 아무리 거쳤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도 본인 확인 의무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스미싱 범행에서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는 반복적인 행동, 그게 습관이죠. 네. 근데 이게 좋은 습관이면 우리 건강을 좋게 하는 습관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와 함께 또 쉽고 간단한 건강 습관까지, 생활 습관까지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바로 보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강현정 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 전해주시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손꼽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암인데요. 그중에서 최근 부쩍 젊어지는 추세인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점점 젊어지는 자궁경부암으로 정했습니다. 아, 자궁경부암. 자궁에 생긴 암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궁경부암에서 말하는 경부란 이 자궁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고요. 질 바로 위쪽에 있어서 질과 자궁 본체의 연결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방어벽의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요. 자궁경부의 역할은 무궁무진하고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그럼 뭐겠어요? 이 경부의 부위에 생기는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요. 땡! 암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궁경부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자궁경부암은 상피라고 불리는 가장 바깥쪽 조직에 먼저 생기고 점점 깊숙이 침범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암이 좀 더 진행하면 골반, 주변 장기인 방광, 직전까지 번지게 돼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을 꼽자면 비정상적인 점상 질출혈입니다. 자궁경부가 암으로 진행되는 동안 조직이 약해져서 출혈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생깁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양의 질출혈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경, 즉 폐경 이후의 여성일 때는 월경량이 갑자기 많아졌다. 많진 않은데 계속 적은 출혈이 계속 난다. 이럴 때 자궁경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이 전이가 된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데요. 만일 주변 장기인 방광에 전이 되면요. 소변을 보기가 어렵거나 소변을 보려 할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는 본인 스스로요. 산소가 없이 글루코즈, 당만으로도 계속 분열을 하는 진짜 특이한 세포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상 세포는 굶어 죽는 거고요. 그래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정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국내에서 매년 약 3,600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 환자로 새롭게 진단을 받아요. 즉 한 달에 몇 명이겠어요? 3,400명이죠. 특히 하루에 평균 2~3명이 자궁경부암으로 특히 젊은 환아들이 많습니다.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무시무시하고 두려워하는 암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암이 점점 젊어진다고 하셨어요. 그건 왜일까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답입니다. 대표적인 경부암의 원인은 85에서 95%가 사실은 성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HPV 감염에 있고요.
특히 요즘 흡연 등의 나쁜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점점 더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추세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궁경부암은요, 사실은 진행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을 원하거나 암세포의 침투 깊이가 3mm 미만으로 얕은 경우에는 자궁경부만을 도려내는 경부 원추 절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병기가 너무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 요법 치료를 통해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좀 길게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자궁경부암은 영기에서 사기로 일단은 병기가 나눠지게 되고요. 영기가 쉽게 말하면 제일 초기고요. 1기에서 4기암을 치명성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궁경부암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고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만 한다면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할 수 있는 질환임엔 분명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요, 20세 이상 여성일 때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둘이어서 이게 관심이 많은데 이게 백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정확하십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인데요.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은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되었고요. 만 12세 이상 여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 2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성도 사실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은데요. 남성에 있어서도 자궁경부암 백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여성에게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경부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지만 남성에 있어서도요, 항문암이나 비뇨생식기암이죠, 성기암, 그다음 직장암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대 파트너나 와이프를 위해서 맞는 것보다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기억하고 미리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궁경부암의 예방법, 치료법, 정책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우리 강현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다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오성관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제는 뭘까요?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어깨가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극심한 어깨 통증,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성 건염이라 전 굉장히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어깨 석회성 건염은 석회화 건염이라고도 불리고요. 회전근개라는 어깨 주변의 근육의 힘줄에 칼슘이 쌓여서 석회, 즉 돌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아니, 어깨 힘줄에 칼슘이 왜 쌓이는 걸까요?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는 운동 범위가 크고 운동량이 매우 많은 부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퇴행이 빨리 오는데요. 노화에 따른 퇴행의 결과로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인 힘줄, 즉 건에 칼슘이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속 반복이 되면서 석회가 커져 돌이 만들어지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석회성 건염인 거죠. 이게 많이 아픈가요? 증상이 궁금하네요. 어깨 석회성 건염은 석회가 생성되는 형성기, 석회의 결정이 커지는 휴지기, 그리고 석회가 분해되는 흡수기로 진행 단계가 구분되는데요. 통증도 각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형성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요. 휴지기 또한 어깨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통증이라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흡수기가 되면 심한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데 통증으로 인해 어깨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심한 경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도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다가 아이고 어깨 이런 경우 많으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러십니다. 제가 담당하던 8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갑자기 생긴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셨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석회성 건염 환자는 지난 2021년 기준 17만 명에 달합니다. 성인 유병률은 약 30%에 달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죠.
제가 사실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 종종 어깨가 아프거든요. 이거 석회성 건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릴 때 각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헐적인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회의 형성기나 휴지기 때 그럴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흡수기 때의 급성기 통증은 이와 반면에 매우 극심한 편입니다. 특히 밤에 심하고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눕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때인데 이러한 증상들을 통해 자가 진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진단합니까? 석회는 뼈를 이루는 성분과 동일해서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조직을 확인해서 회전근개 파열 등 동반된 다른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또 과도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서 거북목, 일자목, 라운드 숄더 이런 체형 문제로 인한 어깨 통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형 검사 같은 부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깨 통증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절의 기능적 문제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여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깨 석회성 건염의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엑스레이에서 석회 물질 소견이 관찰되더라도요, 큰 증상이 없는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치료를 6개월 이상의 비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라면 석회 결정 또는 침전물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게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깨 석회성 건염은 노화에 따른 퇴행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 관절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잘못된 자세와 체형 불균형, 잘못된 생활 습관에 누적된 결과로 이 퇴행이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올바른 자세와 그리고 체형 교정,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외전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손을 이제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 집에 다들 장우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으시고 골반에다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우측손은 기역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왼손을 밀어줌으로써 우측손을 이렇게 외전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잘 되시네요. 네, 한 번 할 때 10회씩 수시로 해주셔도 좋아요. 석회성 건염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오성관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주치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님부터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참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차윤환 박사님, 건강한 참견 시작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나면 꼭 챙겨 드시는 게 바로 이 디저트잖아요. 오늘은 좀 독특한 디저트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먹는 디저트 그럼 역시 뭐니 해도 커피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두 분 혹시 옛날에 유행하던 달고나 커피 기억나세요? 알죠? 그 커피에 달달하게 달고나 먹는 거? 올려져 있는 거. 전 잘 몰라. 그러니까 설탕 많이 넣는 게 달고나요? 그렇죠. 이 달고나 만드는 것처럼 설탕에다가 이렇게 커피를 좀 넣고 이렇게 물 넣고 계속 저어. 그래서 크림이 생길 때까지 저은 다음에 우유를 탁 넣어서 먹는 게 바로 이 달고나 커피였는데 한동안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 혹시 이제 그 콜라는 좀 자주 드세요? 그럼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고 요즘에도 느끼한 거 먹을 때 네. 피자나 뭐 햄버거나 이런 거 먹을 때 콜라 한 잔은 기가 막히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막 속이 답답해도 먹고요. 또 더울 때는 왠지 그 물보다 청량감이. 네, 탄산 딱 들어간 그쵸. 탄산 음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쫙 마시곤 하죠. 그쵸. 저도 역시 이제 고기 먹고 나면 이제 탄산음료 한 잔 딱 먹을 때 왠지 사이다를 먹으면 조금 나이가 너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콜라를 먹는 특성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콜라 말고요. 혹시 플러피 콜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봐요. 플러피 콜라? 저는 코땡 콜라하고 펩땡 콜라하고 플럽 새로 나왔어요, 이거? 그렇죠. 한번 그 만드는 영상을 같이 보시면은요. 자, 플로피 콜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SNS에서 유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만드는 영상이 나옵니다. 네. 자, 저 두 분이 새롭게 만들어서 주장을 했던 이제 뭐 알려줬던 건데, 자, 콜라를 어떻게 좀 색다르게 제조를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플러피 콜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저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저요? 자, 저 플러피 콜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SNS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요. MZ 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스 등에 따르면요. 평소 독특한 음식 조리법을 선보온 엠마 그레이스와 그의 할머니가 부드러운 콜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플러피 콜라의 레시피인데요. 플러피는 솜털 같다라는 뜻이 담긴 말로 콜라에 마시멜로 크림을 섞은 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콜라는 그 톡 쏘는 맛 때문에 먹는 건데 부드러운 콜라다? 이거 그러게.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제조 방법이 담긴 영상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컵 옆면에 저렇게 머시멜로 크림을 듬뿍 있는 데로부터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네. 얼음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콜라를 저렇게 착 부어주면 플러피 콜라가 완성이 되는데, 자, 맛이 전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래서 두 MC분 앞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거예요?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드셔보시고요. 콜라가 왠지 네. 약간 그 비주얼적으로는 아니 뭐 그냥 콜라에다가 진짜 아우 달아. 자, 이제 그거를 그냥 지금 이재용 MC님은 드셨는데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요. 머시멜로 크림을 발랐잖아요. 네. 거기를 저으면서 막 긁어내면서 콜라랑 같이 드셔보십시오. 저 더 달아질 것 같은데요? 어우 달아. 콜라도 단데 이건 너무 다네. 너무 단데.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탕후루니 뭐니 그 막 단 거 좋아하더니 네. 이것도 이렇게 달게 해서 부드러움보다는 달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약간 밀크쉐이크 같기도 해요. 그 어. 약간 몽글몽글한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 네. 플러피 콜라인지는. 자, 일단 이 플러피 콜라는요. 컵 속 당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레시피를 소개한 엠마와 할머니는요. 플러피 콜라를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그냥 콜라만 쭉 빨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시멜로 크림을 녹을 때까지 저고 휘저으면서 같이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바닐라 시럽까지 더 추가해서 바닐라 플러피 콜라 형태로 드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새로운 플러피 콜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저 할머니는 당 문제가 없으신 모양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저는 딱 맛을 봤는데 그냥 마시자마자 너무 달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여기 마시멜로까지 다 긁어서 크림을 먹으면 야 이거 당 걱정됩니다 정말. 자, 이제부터 차 박사의 건강한 참견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유행도 좋지만 플러피 콜라 이렇게 보면은 높은 당 함량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콜라 355ml 한 캔에는요. 설탕 기준으로 39g 정도, 10% 이상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벽에 이렇게 딱 머시멜로 크림을 폈잖아요. 이게 2큰술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설탕으로 최하 6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고 있는 하루 당류 섭취량은 50g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드시는 플러피 콜라 한 잔 정도면 이 하루 섭취 권장량에 가까운 당을 다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이 과하다. 진짜 컵 속 당뇨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핫한 MZ세대의 핫한 또 디저트 중에 하나인 초콜릿. 그중에 두바이 초콜릿이 있거든요. 인기죠. 네. 자, 초콜릿 안에 이렇게 다양한 내용물들, 초록색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가지고 맛을 낸 건데 이 초콜릿도요. 48g 한 개당 포화지방이 약 8g 그리고 당분은 14g이나 들어있어서 실제로 열량이 매우 높고 소화 흡수가 높기 때문에 당이 있거나 또는 다양한 영양소가 너무 과할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의하면서 드셔야 될 겁니다. 좋고 새로운 디저트 드시기 전에 건강에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행 뭐 좋습니다. 좋은데 건강 챙겨야죠. 네,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혜단 박사의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분 막 됐네요. 자, 이제 우리 건강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려야죠. 네, 건강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 또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에 이제 휴가 다녀오신 분들, 아직 휴가 안 가신 분들은 휴가 가실 분들 많을 텐데 네. 피부에 더 신경 쓰는 계절이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김민주 선생님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아니랄까 봐 뵐 때마다 피부가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전염이 되는지 오늘 모사원 선생님까지 피부가 좋아 보여가지고 같이 밝아 보이는데. 근데 저는 김민주 선생님이랑 아침에 그 메이크업을 같이 받았거든요. 와, 정말 민낯도 놀랍습니다. 아니, 요즘같이 덥고 뜨거울 때 좀 그을릴 법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신 거예요? 오늘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여름철 피부 관리 노하우를 오늘 아낌없이 제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그 햇볕을 쬐서 화끈거리는 것도 있지만 이 더위 자체가 열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움직이면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막 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불볕더위일 때 저는 또 나름대로의 팁이 있는데 그 팁이 바로 뭐냐? 얼린 수건. 불볕더위 때문에 피부가 뜨거울 때 얼린 수건 이렇게 착 대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게. 아우. 근데 대주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보통은 대고 난 후에 그죠? 알게질 때까지 문지르시잖아요. 좀 안 좋긴 한데 네. 이렇게 하면 또 시원하긴 해요. 아, 그건 그런데 피부에는 결코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피부 상한다고 사실 그 때밀이 수건으로도 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피부가 상하지는 않을까 더 걱정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저희 주치의 선생님들께 제대로 한번 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운 날 피부에 열이 오를 때 찬물로 세수하는 게 좋다 혹은 아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OX 중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라는 X. 거죠? 오. 다 아니라는 거네. 전체 X 드셨어요. 아마도 그런 속설은 왜 어머님들 국수 밀가루 국수 삶으시면요 찬물에 헹그시잖아요. 그러면 연발이 더 막 탱글탱글해지고 쫄깃쫄깃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나온 속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원리는 이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덕분에 그런 게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피부에는 글루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세안한다고 탱탱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피부가 조금 더 얇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수를 한 다음에는 따뜻한 물로 세수를 했어도 마지막엔 찬물로 이렇게 헹궈줘야 네. 이게 모공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속설이 있죠. 하지만 사실 너무 차가운 물로 그렇게 세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있는데 너무 차가운 자극들이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했다,
또 다시 이완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의 탄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차가운 이 물체 자체가 사실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서 안면 홍조 같은 것들을 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렇게 미지근한 물 정도만 해줘도 모공이 수축되고 피부에 노폐물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극을 너무 주는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나 뭐 세수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도 외출했다 딱 들어오면 일단 피부 혹은 얼굴에 열감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일단 찬물, 뭐 찬물 샤워 이렇게 먼저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피부를 늙게 하는 습관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죠? 뭐 자외선도 있을 수 있고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요즘 뭐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리고 세포 노화로 인한 재생력 저하 등등등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정말 덥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피부 온도를 높여서 피부에 다발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하는 바로 열로화입니다. 열로화. 우리가 저 여름철에 자외선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열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르진 않습니다. 둘이 연관이 있는데요. 이 열로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일단 자외선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외선은 크게 이 파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외선 A, 자외선 B로 나뉘게 되고, 이 파장에 따라서 피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거든요. 이 자외선 A는 길이는 가장 길지만 이게 에너지가 강하진 않아서 일광 화상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피부 깊숙한 곳까지, 진피층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외선 A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진피의 주성분이자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이 변성돼서 광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요. 이 자외선 B는 파장이 짧지만 진피까지 침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 B로 인해서 일광 화상에 잘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노화와 달리 열로화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뜨거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진 피부를 식히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참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 태양광선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이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의 주범은 워낙에 자외선이 제일 유명하기는 하죠. 근데 이 적외선, 즉 뜨거운 열도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범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부 온도를 생각보다 체온보다 낮아요. 32도에서 35도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피부가 아무래도 이 몸의 맨 바깥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더 온도가 빠르게 오르는데요. 피부 온도가 37도 이상이 지속이 되면 열로화 현상을 촉진할 수가 있고요. 42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콜라겐의 합성이 억제되고 분해가 증가되면서 우리 피부의 콜라겐 양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고, 이 또한 이 피부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또한 늘게 되면서 이런 탄력 섬유나 이런 콜라겐이 손상되면서 이런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의 수치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결국 열로화로 인해서 염증까지도 유발되면서 이 피부 노화를 더욱 부추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성화된 이런 열로화에 노출을 되게 되면 결국에는 멜라닌 색소를 또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죠. 기미나 검버섯들이 또 늘게 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광노화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자외선 차단해서 광노화를 막자. 네. 근데 이것만큼 우리 피부를 늙게 하는 게 또 열노화라고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피부가 불탄다. 근데 요즘 더위라면 뭐 저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체온은 생각했지만 피부 온도를 따로 생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재본 적도 없고요, 사실. 맞아요. 덥다 더워 이러는 거죠. 아우, 보기만 해도 더워요. 피부 온도를 잽니다. 우와. 와, 확 올라가요. 그치. 요리할 때도 저 뜨거운 거 나면 얼굴 뜨겁잖아요, 저도. 맞아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와. 없죠. 네. 열이 닿으니까.
아니 물도 저 정도면은 튀길 땐 어떻게 되겠어 저거. 어유. 아니 우리 날씨 한창 더울 때 막 피부가 뭐 익는다, 녹는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쉽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정말 뜨겁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부의 온도, 적정 온도는 아까 우리 김민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2에서 35도 이걸 유지해야 된다. 아니 우리 말로는 알지만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처럼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때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다나카 혹시 일본 뭐 이렇게 따라했던 배우 있잖아요. 알죠, 알죠. 동작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런 알죠. 식으로, 네. 이렇게 자기 손등을 얼굴에 딱 갖다 댔을 때 벌써 내 손등의 온도보다 얼굴이 좀 뜨뜻하다 이러면은 내 피부가 이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빨리 열을 내려야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뭔가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을 때 딱 대봤더니 뜨거. 그러면 이제 찬물은 나쁘다고 했으니까 찬물 말고 미온수 있잖아요. 살짝 따뜻한 거 좀 이렇게 뿌려주면 딱 식혀지니까 피부에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 문제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이제 피부 온도가 일단 40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그 열이 피부에서 이제 잔존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수분이 고갈됩니다. 이제 내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문제는 이 열이 계속 피부를 자극을 하면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내 피부 위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몸의 소중한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방어막이 되어주는데 이 피부 장벽이 망가뜨려지면 이제 외부 요인들이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 노화도 유발될 수 있고 트러블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한마디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푸석푸석하고 거칠다라는 느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의하면요, 30분 동안 이 피부가 이 열에 노출되는 상황이 3회 이상 반복이 되면 6주 뒤에는 우리가 광노화 같은 자외선에 노출된 것과 동일한 피부의 손상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노화 굉장히 피부에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밖에 나가기만 해도 후끈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네. 피부가 그런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꼭 강한 햇볕, 이런 더운 날씨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 또한 피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텐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뭘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네, 힌트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알람입니다. 알람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그 아침 새벽에 자고 싶은데 울려가지고 우리를 깨우는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미는 잠꾸러기. 결과적으로 알람 때문에 잠을 설치면 피부에 나쁘다. 정답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잠이 뭐 피부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푹 자고 알람 듣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 네, 알람. 이거 범위가 너무 넓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범위를 확 좁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알람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충 알 건 같은데 근데 이게 왜 피부 온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까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우리 일상 속에서 진짜 피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주범. 바로 스마트폰 맞습니다. 네. 맞아. 이 스마트폰 보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보면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이러고 이제 통화하잖아요. 한 1시간 하면은 뜨거. 맞아. 얘도 뜨겁고 나도 뜨겁고. 그거 아닌가요, 그럼? 뭐 통화가 좀 길어진다 싶을 때는 이게 저 뜨겁다는 건 느끼겠는데 네. 아니 그렇다고 조금 떼고 하면 되지. 그 피부 온도 올라가는 게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럴 줄 알고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시원한 실내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피부 온도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0.2도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10분 정도 통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 다시 피부 온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35.9도로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을 해봤을 때 휴대전화가 닿았던 볼부의 색깔이 달라져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경험이 있어요. 통화를 좀 오래 한다 싶으면 잠깐만 하고 이렇게 혹은 잠깐만 하고 스피커폰. 네, 저는 그렇게 하곤 하는데 이게 실제로 피부 온도를 높이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피부 온도가 무려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피부 속의 혈관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게 마치 피가 쏠리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달아오르고 홍조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계속해서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이 피부세포 안에 있는 칼슘 농도가 높아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피부 조직까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열로화로 인해서 한번 손상된 피부 조직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아니 지금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 한 번 했다고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부터 식혀주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그럼 목을 좀 시원한 걸로 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식혀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목 시원한 걸 마시면 해결이 된다가 아니고요. 바깥 우리 목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시원하게 해주는 건데요. 자, 집에 누구나 가지고 계신 요 수건. 수건을 얼음에 강력하게 얼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상온 정도로 해서 목을 이렇게 살짝. 보기만 해도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저는 되게 시원한데. 이 목을 감싸주면 얼굴에 피부 온도를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당장 지금 뜨겁고 열감 느껴지는 건 얼굴인데 목을 시원하게 해주라고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목에 있는 이 경동맥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경동맥은요, 그 목비근 뒤에 있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목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으로 얼굴, 머리, 두피, 전체적인 혈류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우리 얼굴, 목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 전체 열감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나 또는 운동할 때 또 바깥에서 여름철에 작업하실 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딱 두르고 맞아요. 그러고 일을 하셨던 거구나 이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기성품으로요, 목에 두를 수 있는 얼음 목걸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언제나 이제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아까 적정 온도가 30도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차가운 10도, 20도 초반에 되는 것들이 좋을 리는 없죠. 피부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대사 역시 저하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요. 그 때문에 각질도 증가하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차가운 찜질이 급격하게 혈관을 좀 수축시키기 때문에 다시 이게 원상복귀, 원복이 되죠. 그러면 또 급격한 이완이 되죠. 이런 것들이 혈관의 탄력을 실제로 저하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혈관 내벽의 와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완과 수축이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혈류에 이제 이상, 흐름이 생기는 걸 우리가 와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물질 그리고 혈전의 생성을 높일 수 있고요. 실제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가운 혈관이 오히려 혈관의 수축을 도모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건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쨌든 열 노화로 손상되기 전에 피부의 열을 좀 떨어뜨려 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 피부에 이렇게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이 미스트 같은 것들을 뿌리는 거죠, 얼굴에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쿨링 효과가 있는 이런 안개 분사형 이런 미스트를 뿌려서 피부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겁니다. 또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젤 타입의 이런 수분 크림을 얼굴에 좀 펴서 바르면 피부의 열을 또 빠르게 또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또 심하게 달아오른, 열이 오른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젤 타입의 이런 이제 수분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미지근한 수건으로 얼굴을 한번 닦아서 열을 조금 진정시킨 상태에서 또 바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자외선 차단제만 좀 잘 바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부 열을 낮춰주는 게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 오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열 노화로 인해서 화끈하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여름철 노하우를 방출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거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팩인데요. 생리식염수 약국에서 많이 팔잖아요. 많이들 보셨죠?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균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주로 집에서 왜 컨택트 렌즈 세척하실 때 쓰시는 게 이제 일반형이고요. 멸균형은 이제 뭐 병원에서 드레싱할 때 소독할 때 사용하거나 코를 세척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탈수가 되어 있는 환자한테 이런 그 수분 보충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 멸균형인데요. 오늘 제가 사용할 것은 멸균 식염수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집에 화장솜 다 있으시잖아요. 네. 화장솜에다가 이런 생리식염수를 일단 적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생리식염수를 좀 듬뿍 머금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너무 얇은 화장솜보다는 그래도 조금 도톰한 두께감이 있는 화장솜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충분히 적셨으면 피부에 특히 열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저기 다요? 끝입니다. 진짜? 너무 네. 쉬운데? 뭐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만 진정되면 안 되니까 짝짝이 되면 안 되니까 왼쪽도 붙이겠습니다. 야. 네. 아니 뭐 넣고 끓이고 식히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이게 답니다. 이렇게 흠뻑 적셔서 올려놓고 네 이렇게 한 20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야, 저 간단하네. 그럼 올해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 싶으면 생리식염수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네. 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옆에다가 붙이면 네. 진정으로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저도 뭐 집에서 뭐 이렇게 팩이나 뭐 붙였을 네. 때 전 마지막에 제일 궁금한 게 닥토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막 닦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20분 정도 후에 떼어내시면 사실 피부에 아직은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실 거예요. 근데 팩 사용하시는 분들 막 두들기기도 하시고 막 남는 거 목에도 바르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닦아내는 과정에서 이 수건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조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걸 붙인 20분 동안도 막 무리해서 이걸 흡수시키기 위해서 막 두들기거나 다른 2차적인 뭔가 다른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20분 후에 떼어내신 다음에 자연 건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 방법은 웻드레싱, 수분 드레싱이라 그래서 저희 피부과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도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상처가 있거나 진물이 나오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생리식염수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일단 그 부위의 온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염증 때문에 가려움증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해서 붉게 자극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수분 드레싱을 하루에 10분씩,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면 이 피부 염증에 대한 완화 효과도 이런 치료적인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좀 날 덥고 그러면은 더우면 이제 목욕탕 들어가서 냉탕에 푹 한번 들어갔다 딱 넣으면 잠깐 시원한 것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더워. 네. 이게 그 20분이라는 시간이 좀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게 그냥 20분 동안 세수를 하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오늘 바로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어. 김민수 선생님 피부 보세요. 무조건 믿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집에서 해보시면 정말 그 열감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배워볼게요. 피부 온도를 낮추는 법. 이번에는 모선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오늘 김민희 선생님 옆에서, 김민주 원장님 옆에서 똑같이 꿀피부가 된 모사원인데요. 저는 이제 한방요법, 열로화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오늘 팁은 사실 얘거든요. 깻잎 아니에요? 깻잎, 깻잎. 근데 조금 붉게 생겼는데 뒤쪽은? 맞습니다. 뒤쪽을 봐보시면. 네. 네, 깻잎은 깻잎인데 깻잎을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소엽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보라색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자소엽이라고 합니다. 자소엽. 오늘 한방 꿀팁은 바로 이 자소엽이고요. 아까 우리 차윤환 박사님께서 오늘 뭐 끓이고 뭐 하는 거 없어? 끓이고 뭐 하는 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소엽은 사실 여름철에 한의학에서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 약재인데요. 그 이유가 자소엽 속에 들어있는 이 플라보노이드와 트리테라펜 성분이 화합물이 위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여름철에 위장 장애를 제일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루틴하게 많이 때려 놓는 게 바로 이 자소엽이 되겠고요. 또 자소엽은 진정 성분이 좋고요. 얘 자체는 사실 해피약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열을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 노화가 있거나 몸 안에서 뭔가 열감이 있을 때 자소엽을 이용을 해주면 열을 확 급하게 식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소엽 사실 오늘 먹는 걸 준비하진 않았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자소엽 이렇게 시중에 보면 말린 잎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 말린 잎을 뜨거운 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우리 다시백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물에다 불려주시면 물 색깔이 이렇게 좀 붉게 우러나게 되거든요. 우러나게 되면은 아까 잠시만요.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 화장솜을 식염수를 이용해서 붙였잖아요. 여기에 자소엽 물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이 물을 가지고 세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세안을 해도 좋다. 아니면 뜨거운 물이라고 했으니까 네. 훈증요법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여기 열 네. 더 오르지 않나? 그러니까 더 그건 없지 않나? 알아요?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님께서 동의보감을 보신 것 같네요.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열을 내릴 때 훈증요법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뜨거운 물에 뜨거운 훈증요법 이거는 진짜 열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신기해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물론 훈증요법을 하면은 초기에는 이게 뜨거운 게 이렇게 다니까 분명히 열이 올라요. 근데 열이 오르면 열 오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열이 오르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우리 혈관들이 확장을 하게 되고 땀이 나게 되잖아요. 우리 몸은 열이 식는 기전 자체가 사실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열이 쑥 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 훈증을 하면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달아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몽골몽골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열이 확 가라앉게 되니까 이렇게 훈증요법을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 자 다음으로 제가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하라고 그러면 이 뜨거운 김을 스팀을 그냥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쬐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래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남 땀 빼야지 하면서 막 계속 쬐게 되면 피부를 결국엔 망치게 되니까 막 쬐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 좀 쬐다가 약간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약간 열이 오르는데 그러면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딱 스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야, 네.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 우리 피부 열을 내릴 비법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구독 영상을 살펴보면서 건강 챙기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자, 보면 왜 피부 얘기하다가 갑자기 광대 또 해외 셀럽들 보면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턱선 강하고 이런 이미지를 선호하기도 하죠. 아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광대뼈가 좀 부각되면은 웃어도 더 크게 웃는 것 같고 좀 외모가 좀 개성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저거예요. 광대뼈 주변에 기미나 잡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 저 광대뼈 저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주로 정말 보게 되면 광대뼈 주변 뭐 눈 아래 이쪽에 뭐 기미나 잡티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 네.
네, 그거는 얼굴의 골격을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 게 광대뼈가 제일 돌출돼 있잖아요. 네.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외선을 제일 많이 맞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혈관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열 자극에도 열감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홍조도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로화를 관리해야겠다, 기미를 예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광대 쪽을 잘 관리하는 게 포인트고요. 이제 바깥 활동 아무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쿨링, 뭐 시트, 패드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방금 배운 한방 비법을 이용하셔도 좋고, 일단 열을 식히는 게, 광대 쪽에 열을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보습을 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보습을 한번 하시고 나서 광대 쪽은 한 번 더 수분 크림을 챙겨 발라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아니, 제가 요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요즘 파가 나눠지거든요. 뭐냐, 이 광대에 이렇게 붙이는 패치 있단 말이에요. 요게 효과가 좋다라는 분하고 효과 없다라는 분하고 좀 나눠지는데 요것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장기간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 대표적으로 이제 골프, 테니스, 요즘 이제 클라이밍을 해서 벽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광대에 착 붙이면 자외선도 차단될 것 같고 막 빛이 막 들어오는 순간 반사해서 나갈 것 같고 한 걸로 막 만병통치가 다 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건 절대 없는데 특히 이제 기미용 이제 패치라고 하는 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것들은요, 기미 예방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긴 한데 기미를 탈출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피부는요 맨 바깥에 이제 각질이나 일종의 이제 방패 같은 보호막이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각질층이 제법 단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화장품 외부에서 바르는 것들은 이 각질층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질층을 통과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 니들도 있고요, 저주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렇게 밀봉, 피부에 밀착을 시켜서 장시간 동안 유효 성분을 피부 안으로 침투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기미 패치, 접착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팩을 붙이고 있는 이 기법을 이용했다, 이런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여기 이렇게 자외선 차단해주죠? 그 안에 그 좋은 성분이 있으면 여기 피부에 흡수되죠.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이 기미라는 게 단순히 자외선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쓸리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마찰, 피부염 이런 거에 의해서도 갑자기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제 환자분들 중에 기미 전용 연고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쓰고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면 기미 연고에는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이 사실 피부가 약하고 얇은 분들한테는 자극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레티놀 성분이 피부 장벽을 더 깨트리고 자극을 줌으로써 오히려 피부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미가 진해지는, 이런 기미 연고 때문에 기미가 진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자극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붙여봤거든요. 근데 이게 꽤 오래 붙이고 있어서 이 자극이 정말 좀 지속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패치는 얼굴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이 자외선 차단제 크림이랑 달리 특정 부분에 스티커 같은 형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시간 부착한 경우 특정 성분에 의해서 자극, 그로 인한 피부염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미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 선글라스를 끼면 더 이만한 거. 진짜 큰 거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지잖아요. 네, 이만큼. 그거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글라스 쓴다 그러면 웬만큼은 가려주겠지만 사실 선글라스도 보면 위에가 좀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윗부분이. 이 윗부분이 조금 뜨면은 그 사이사이로 또 자외선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위에 6mm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선글라스 안쪽으로 들어온 자외선량은 약 20%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굴에 선글라스 쓸 때요,
완전히 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 써주신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경을 쓰고 다녀. 풀페이스 선글라스를 써야 되나?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운동할 때 부상 방지 위해서 준비 운동하면은 부상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기미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준비하면 기미를 막을 수 있는 거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있습니다. 진짜? 네, 사실 기미는 사실 한 번 생기면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사실은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미의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햇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이런 기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뭐 림프가 막히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기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얼굴에는 굉장히 림프절, 그러니까 림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얼굴에 림프 마사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얼굴을 손을 댈 때는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피부의 자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얼굴에 이제 세안을 좀 하고 수분 크림을 듬뿍 바른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조금 안경을 벗고 좀 말씀을 드리면 손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눈 밑에 손날을 좀 대고 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줄 겁니다. 너무 강한 압력으로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목 쪽. 사실 목 쪽에도 림프절이 많기 때문에 목 밑에서부터 목 밑으로 쭉 아래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시원한데요? 네, 이렇게 밀어주시는 동작들을 쓸어주듯이 림프관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강한 압력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쓸어주듯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작들을 틈틈이 해주시면 사실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도 이런 기미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성 선생님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연결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기미가 잘 생긴 게 요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수태양 소장경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태양 소장경을 잘 건드려주면 기미 예방과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림프 마사지에서 왔잖아요. 귀 앞에 귀 바로 앞쪽에 이렇게 턱을 벌렸을 때 온폭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살포시 마무리하듯이 또 이렇게 눌러주신다고 그러면은 요 자리가 기미 예방혈과 기미 치료혈이 되니까요. 이 청궁혈 요 자리를 조금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되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세게 누르면 턱 관절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살살살살 마사지 해주시듯 눌러주십시오. 네. 아니 몸이 안 좋을 때 아까 그 기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을 때 기미가 더 생긴다? 간이 안 좋아서 기미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전 들어보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간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고 기미를 그래서 한의학에서 간반이라다, 간의 흔적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요. 팔을 니은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니은자로. 팔꿈치가 딱 붙는 요 자리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갈비뼈 맨 밑을 이런 식으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요 장문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간과 대장을 같이 풀어주게 돼가지고 간반을 없애는데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 있을 때도 딱 이렇게 하고 되네.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장군들 보면 딱 이러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이 튼튼해. 자, 오늘 여름철 피부 지킬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름철 피부 열 노화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요. 날이 정말 덥습니다. 오늘도 날씨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겹겹이 쌓인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태풍도 밀려날 정도로 고기압의 세력이 강합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유지 중이고요. 온열 질환자는 벌써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에는 기습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60mm 사이고요. 시간당 20mm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청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릅니다.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동풍이 불며 서쪽에는 열기가 더 쌓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4도 선 보이겠고요. 내일은 서쪽에 소나기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네, 현재 중부와 전북 내륙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폭염은 말복을 지나 광복절 이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어제도 덥긴 더웠는데 네. 그래도 절기상 입추라고 바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랐어요. 어, 밤 공기가 좀 좀 달라졌다라는 느꼈어요. 걸 느꼈는데 근데 이번 주말에는 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이럴 때 또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에도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